KBO 리그는 지난 겨울 16명의 FA 선수들이 총 1,14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팀 연간 운영비만 해도 400억에서 500억 원이 들어가는 돈의 전쟁이 펼쳐지는 리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야구의 참견 2022 시즌 두 번째 참견 주제입니다. 바로 우승에는 얼마가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슈에서 소개를 했듯이 SS 랜더스가 개막 최다 연승 기록인 타이 기록이죠. 타이 기록인 10연승을 달리면서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동시에 또 화제가 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선발 라인업에 오른 선수들의 총 연봉액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가 15일 금요일 경기였어요. 그렇죠. 삼성과의 경기였었는데 그 당시 선발 투수가 김광현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 라인업 한번 보시죠. 아,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예. 추신수 선수 27억, 최정 12억, 한유섬 24억, 이재원 10억, 말씀대로 김광현 선발 투수가 81억입니다. 이 지금 베스트 나인 그리고 선발 투수까지 합친 연봉 총액이 172.4억 원. 아,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좀 하네요. 네. 아, 진짜 좀 하네요, 진짜. 네. 예. 물론 이 약간의 그 변수는 있습니다. 이제 셀러리 갭을 앞두고 그 FA 계약을 맺은 일부 선수들의 연봉이 좀 이 셀러리 갭 전에 좀 몰려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연봉 총액이 좀 올라간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10명 연봉 총액이 172억. 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 드릴게요. 연봉이 오르면 선수들도 플레이 할 만 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먹고 살만하죠. 먹고 살만하는데. 제 생각에는 네. 이 얘기는 네. 우리 돈 내고 야구할 뻔한 우리 박용택 의원 할 얘기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돈 내고 야구할 뻔했어요. 저 예전에 그 FA 계약 처음 할 때 마이너스 옵션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가지고 야구 까딱했다가는 돈을 계산해봤더니 돈을 내고 야구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프로 선수라면 사실 이제 인정받는 게 첫 번째잖아요. 예. 근데 그 인정은 결국에는 어떤 연봉 인상으로, 연봉 협상으로, 연봉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건데 당연히 좋고 힘이 나는데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만약에 같은 팀에서 결국에 이제 같은 팀 선수들끼리는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가끔은 그러니까 제 3자가 봤을 때도 이 선수는 조금 억울하겠고 이 선수는 조금 생각보다 더 받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억울한 선수들은 좀 말 그대로 억울하겠죠. 네, 억울하지만 이제 또 칼을 갈아야죠.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야죠. 좋은 얘기를 일단은 마무리가 되고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약간의 위화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감독을 해보셨고 단장을 해보셨으니까 연봉이 이렇게 조정이 됐을 때 팀 분위기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게 어떠셨어요?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고 일단 박 의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연봉 계약에 따라서 자존심 선수 간의 어떤 자존심의 어떤 그런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 어떤 연봉 계약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연봉 차이가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팀 케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분명히 박 의원이 얘기한 게 맞고요. 일단 성적은 담보할 수 없다. 아, 성적은 담보할 수 없다. 오늘 할 얘기의 사실 핵심이 과연 돈이 이 연봉이 과연 성적으로 직결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할 얘기인데 일단 염경 해설위원은 담보되지는 않는다. 담보되지는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를 하나 한번 보고 일단은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KBO 리그에서 우승팀의 팀 연봉의 순위는 어땠을까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 담보가 되는 팀도 있고 안 되는 팀도 있네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담보가 된 팀도 있었고 되지 않은 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1년부터 15년까지는 삼성의 왕조 시대였습니다. 삼성 왕조 시대의 팀 연봉 1위였고 팀 역시도 1위였습니다. 삼성 왕조가 끝나자마자 두산의 7년이 시작이 되는데 확실한 거는 물론 뭐 매번 우승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두산이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한국 시리즈 7년 동안 갔습니다만 연봉 1위 팀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여기에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출발이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의 방식이 맞은 걸까요? 아니면 두산이 연봉과 어떤 상관없는 성적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삼성이 이렇게 우승을 3년 연속 했던 것은 아주 선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네, 선수들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결국에는 돈 많이 쓰는 구단이 성적이 내는 거 그런 분위기가 흘러야만 결국엔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그렇죠.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이게 결국엔 이제 문제는 두산이죠. 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선수들이 볼 때 문제죠.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네.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구단을 운영해 보신 입장에서 또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의 효율성이죠. 투자의 효율성과 어떤 육성, 맞아요. 그러니까 육성에서의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들이 두 부분이 합쳐져야지만이 성적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두산 베어스가 잘한 거죠. 잘한 거다. 근데 투자와 결국엔, 네, 어떤 맞아요. 육성의 어떤 그런 콤비네이션이 아주 잘 된 거죠. 네. 근데 그 이제 투자도 결국에는 지금 이제 연봉 순위로 사실은 따졌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두산이 어떤 투자를 안 한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천에도 정말 맞습니다. 정말 좋은 2군 시설들도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의 2군 훈련장을 가진 게 맞아요. 두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어떤 육성,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육성이나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거에 투자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매년 FA 잡았잖아요. 네, 안 잡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두산도 FA를 매년 잡았다. 잡았죠. 합리적인 진짜 FA 선택이었죠. 합리적인 투자를 예.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고민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 놨으니 이 부분은 좀 비워줘도 다음 선수 우리가 키워야 될 선수를 채울 수 있어라는 자신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채울 수 없으니 이 부분은 100억을 써서라도 잡아야 돼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떤 투자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가 지금까지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리빌딩의 시즌 하지만 또 5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리빌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기둥들이 살아 있으니까. 살아있습니다. 정수빈, 김재호, 뭐 김재환 이런 중심들이 아직 살아 있잖아요. 이런 중심들을 남겨놓으면서 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어떤 지금 구단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근 10년 동안 대비됐던 연봉만 얘기해서 사실은 그거 가지고 얘기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연봉 면에서 봤을 때 가장 대비됐던 두 팀을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한 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히어로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히어로즈. 두산은 아까 그래도 연봉 순위는 그래도 1등은 아니었지만 다른 면에서 투자된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해줬는데 히어로즈의 성적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답변을 하기 좋은 분은 염경엽 위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13년도부터 4년간 포스트 시즌을 진출했는데 네.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선수단 제일 연봉이 작았을 때가 선수단 전체 연봉이 48억이었어요. 야, 작기는 아까 그 네, 제 기억에 탄만 48억. 해도 172억과는 비교가 되는데 전체 연봉이 48억이었어요. 야. 그 멤버 가지고 제가 3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러니까 저희 팀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넥센 히어로즈는 특이한 케이스죠. 박병호, 서건창 이런 선수들이 다 어떤 방출도 당했고 또 맞습니다. 시련을 겪어서 트레이드에서 돌아왔고 이런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절실함과 꼭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 절실함이 있었다. 이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마음들을 합쳐서 어떤 훈련의 효율성, 그 다음에 어떤 육성, 좋은 젊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성과 트레이드를 통해서 온 어떤 기둥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 또 있었죠. 또 가장 갖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자율적인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그런 절실함이. 절실함과 마음들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훈련은 짧게 했지만 혼자 개개인이 훈련하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효율성을 보이면서 성적과 함께 어떤 팀 케미 정말 단단했거든요. 그때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칭찬하고 그런 케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을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삼성, 두산의 케이스를 얘기를 했고 히어로즈 케이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야구계에서는 사실은 히어로즈의 케이스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냐 표현 자체가 사실은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긴 어찌 합니다. 보면 특별한 케이스죠. 특별한 케이스로 이거를 롤 모델로 삼아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사실은 많이 하죠. 안 되죠. 네. 롤 모델이 돼서는 절대 정상적인 어떤 운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프로가 가야 될 어떤 정상적인 시스템과 정상적인 흐름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아마 그 야구 팬들께서는 그 반대되는 얘기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 연봉 오케이, 연봉이 뭐 성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두산 뭐 아주 효과적으로 투자를 잘했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연봉이 많은 팀인데 성적이 안 나는 팀은 도대체 뭐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최근 10년 동안에 팀 연봉 1위 팀들의 최종 순위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은 뭐 연봉 1위였습니다만 순위도 1위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그 이후가 사실은 이제 얘기의 핵심이 되겠는데 16년도에 한화가 연봉 1위였습니다만 7위, 17년도에 8위, 18년도에는 기아가 연봉 1위였습니다만 최종 순위 5위, 롯데가 19, 20년 연봉 1위였습니다만 12와 7위, 그리고 지난해 SSG가 최종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성적이 연봉수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팀 연봉이라는 게 지금 뭐 어떤 FA 선수가 아닌 선수들을 뭐 이렇게 올려준다고 해서 팀 연봉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FA 선수들을 얼마큼 뭐 이제 잡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인데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름값에 기댄 어떤 선수를 이제 FA를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최선책이 어떤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를 못 잡으면 이제 어떤 다른 이제 플랜 B, 3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차피 올 시즌은 이제 잡아야 되니까 그냥 다른 선수 차선책, 사선책으로 그냥 우선 이름값만 보고 잡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계획들, 그러니까 이제 1년, 2년, 3년 이런 이제 플랜이 있었던 계획이랑 벗어난 선수들을 이제 FA로 영입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이제 팀이 엉켜버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A급 선수들 또는 이제 이름값에 기댄 선수들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선수들을 이제 FA로 데려왔을 때는 분명히 그 포지션에도 어떤 선수들 경쟁하는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S급은 인정을 합니다 선수들이. 오케이. 근데 뭐 그 정도 실력 선수면은 좋아. 예. 아니 나보다 뭐가 난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이제 어떤 이런 위화감, 이런 조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야구라는 종목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구나 어떤 뭐 축구, 근데 아이스하키 한 선수가 차지하는 포지션 너무 많죠. 예, 한 선수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상당히 큰데 야구라는 특성상 이 한 선수 만약에 S급 선수를 데려와도 이게 어떤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좀 이게 연봉 순위와 최종 순위가 좀 이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 뭐 박 의원이 다 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예, 그렇죠. 투자의 효율성의 실패라는 거죠. 투자 효율성의 실패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얘기신 것 같고 사실은 지금부터 해야 될 얘기가 사실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한화 뭐 롯데 지금 나왔는데 돈을 안 쓴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돈을 아주 열심히 잘 썼는지 모르겠 하여튼 열심히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도 롯데도 FA 선수를 많이 영입을 하고 또 연봉도 많이 올려줬습니다. 그러나 결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FA 어떤 영입의 문제라기보다는 FA 전략을 한번 각 팀들마다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FA도 전략이 필요한 거죠. 아까 박 의원이 지금 이름값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FA를 데려오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 기본적인 어떤 기준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육성으로 기본 뼈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육성의 뼈대는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육성으로 어느 정도 뼈대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쯤이다 싶을 때 거기 또는 이제 대체 불가한 어떤 포지션이 있을 때 이제 그런 한두 명의 어떤 FA 선수들로 채워야 그래야 좀 이제 효율적인 어떤 FA 영입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FA를 모든 거 사실 채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필요는 하지만 기본적인 육성에 대한 방침은 살아 있어야 된다. 사실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렇죠. 육성이 더 먼저다. 네, 그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하나이글스가 리빌딩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노시환 또 하주석, 정은원 이제 이 선수들이 키워졌잖아요. 지금 시기서부터 이제 투자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가 투자다. 네. 그렇게 육성의 어떤 리빌딩을 시작했으면은 3년 정도의 어떤 선수들이 이제 성장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투수 부분에 한 4명 정도가 성장을 해야 되고 타자 부분에 한 5명 정도가 성장을 했다는 시점이 저는 투자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그 해 우리가 채워야 될 포지션에 2명이 나왔다, 3명이 나왔다 하면은 3명을 잡는 거고요. 아, 한 자리밖에 안 나왔다? 그럼 한 자리만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투자의 실패가 되는 게 하나만 잡아야 되는데 2명을 잡아버리고 3명을 잡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는 거죠. 벗어나는 게 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그 어떤 투자의 시간도 1년의 투자가 아니라 2년, 3년의 투자를 걸쳐서 3년째 우리가 우승 도전이라든지 4강 도전이라든지 포스트전 진출이라든지 그런 목표들이 계획적으로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새로운 선수를 육성하는 게 첫 번째가 어떤 무조건 첫 번째죠. 첫 번째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FA 전략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뭐 특정 구단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팬들의 여론에 밀려가지고 선택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분명히. 그거는 분명 기준에 어긋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군요. 네네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프로야구 39년 동안 육성으로 성공한 팀은 한 팀도 없다라는 거예요. 육성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네. 네. 분명히 투자는 필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FA 투자는 근데 필요하다. 그 시점과 어떤 투자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FA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과감하게 빈 부분 찾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실패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팀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두려운 부분이라는 게 사실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육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FA 영입 실패의 가장 두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갑자기 또 예전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참 에피소드가 많아요. 많죠, 많죠. 네, 그래도 프로하고 20년 했는데 많아야죠. 빅5 있잖아요. 빅5. 빅세븐 아닌가? 빅5로 해주세요, 그냥. 빅5. 그냥 빅5로 해주세요. 그때 그러니까 얘기하신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이제 현금 트레이드가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LG도 빨리 성적을 내려면은 누군가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현승 선수를 되게 많이 원했었는데 이제 히어로즈에서도 이현승 선수를 주면 또 이쪽이 너무 전력이 상승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LG에서 그럼 이태근이라도 줘. 그 이태근 줘봐야 히어로즈에서 계산했을 때 별로 이렇게 전력 상승 그렇게 엉키기만 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선뜻 한 거고 그리고 LG는 진짜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을 실행에 옮겼고 실제로 마이너스 효과가 났죠. 네, 마이너스 효과가 나면서 뭐 팀 분위기에 있어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네. 잘못된 영임은 분명히 팀 분위기를 떨어뜨립니다. 팀 영향에 분명히 있다.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일루수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마야구를 하면서. 네. 그때 저랑 이병규 지금 코치, 이진영 코치 전부 다 전지훈련 때 일루수 미트를 다 준비를 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이병규 코치는 전지훈련 때 이미 이제 탈락을 했고요. 네. 이진영 코치는 끝까지 살아남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시즌 때 일루수에서 오지안의 어떤 송구를 정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그래서 얼굴을 맞을 뻔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겪으면서 이제 결국엔 정말 이제 약간 팀이 엉망이 됐죠. 이게 잘못된 기준에 어긋난 FA 영입이 결국은 팀 분위기에 굉장한 영향. 근데 구단이나 감독 입장에서는 이 영입된 선수를 그냥 안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 입장에서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감독님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이 선수들이 다 지금 잘하는 선수들인데 이렇게 엉켜버리면 중복이 돼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그러면 교통정리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감독의 운영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같았으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행복하죠. 사실은 행복하죠. 그래서 감독한테는 선수층이 뎁스가 높다는 거는 분명히 감독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수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줬어야 되는데 그 역할 분담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선수들은 경쟁을 하게 되고 혼란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경쟁이 꼭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린 선수들이 경쟁을 하는 거는 아주 좋은 거죠. S급이 경쟁을 하는 거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팀 케미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어린애들끼리 경쟁을 하고 뭐 고창과 어린애가 경쟁을 하고 이런 경쟁 구도는 팀에서는 좋은 경쟁 구도인데 예. 그러니까 S급 어떤 선수들이 팀의 어떤 기둥인 선수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팀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팀 케미에 굉장히 영향을 주죠.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LG 트윈스 때는 그런 분란 전혀 없었어요. 분란은 없죠. 분란은 혹시 또 없는데, 오해하실까 봐. 그때 당시에 수습하는 느낌이 아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코치였잖아요. 네. 그럼요. 제가 코치였기 때문에 선수 간에 서로의 없어요. 분란은 없었어요. 단 1도 없었습니다. 네네. 분란은 단 1도 없었는데 어쨌든 야구를 서로 어떤 시합을 나가야 되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분위기는 분명히 서로 친하지만 그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거 하기 바빠진다는 거죠. 내 거 하기 바빠진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팀을 챙기는 게 고참들이 맞아요. 팀을 챙겨야 돼. 이 5명이 팀을 챙기고 후배들을 챙기면서 이렇게 갔으면 우리 팀이 훨씬 좋았을 건데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시합을 나가서 할 일, 당장 내가 급하니까. 이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팀의 어떤 장점들을 잃게 만드는 거죠. 확실한 정리신 것 같아요. 네, 확실했어요. 내 거 해야 돼. 그 이게 말이 정확한 정말,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정확한 정말 것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고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요. 그 가운데 다가올 리더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FA 전략이 만약에 기준이 무너지고 어떤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무너지면 이렇게 팀 케미에 그리고 또 육성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해봤는데, 오케이, 뭐 팀 이제는 FA 투자를 하겠다라는 결정도 하고 전략까지 세웠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은 내년부터는 샐러리 갭이 KBO 리그에 그렇죠. 도입이 됩니다. 이 샐러리 갭이 도입이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어떤 팀 선수 구성 전략 이런 것들 모두 여지껏 해왔던 것과는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샐러리 갭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팀 연봉 총액에 이제 상한선을 두는 거죠. 상한선을 둔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한 것은 2021 시즌과 2022 시즌에 팀의 연봉 상위 40명. 근데 이제 단 외국인 선수와 신인 선수를 제외하고 상위 40명의 연봉을 합쳐서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 거죠. 그게 이제 10개 구단에 10개 구단. 10개 구단에 이제 40명, 팀당 40명씩을 이제 평균을 내서 그 이제 평균치가 결국에 이제 연봉 합이 평균치를 이제 셀러리 커브로 두고요. 그다음에 2023, 2024, 2025 우선 3시즌을 그렇게 정한 셀러리 캡을 가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는 어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제 뭐 이제 또 조정을 한다.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말을 했던 결국에 이제 합리적인 어떤 투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금력이 월등한 팀이 스타를 싹쓸이한 뭐 균형 뭐 이런 것도 안배가 된 건데.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예.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선수 권리가 침해되는 것 아니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이저리그가 올 시즌에도 이제 선수 노조 이거 파업 때문에 사실 시즌이 어떻게 될지 몰랐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물론 이제 SSG는 김강현이라는 좋은 투수가 왔지만, 네.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그러니까 이슈죠. 예, 선수 입장에서는 몸값이 가장 이슈인데, 그렇죠. 몸값을 그러면 상한선을 두겠다고? 사실은 뭐 아주 쉽게 생각해도 뭐 이렇게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어떤 그러니까 자금력이 좋은 구단과 자금력이 좀 약한 구단의 어떤 리그의 안배? 이제 안배? 불균형, 이제 안배, 뭐 균형을 찾고 이런 부분들 물론 좋은데 이게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셀러리 캡이 좀 이렇게 간당간당한 팀이 있고 또는 이제 넘어야 되는 팀이 있다면 이런 팀은 그러니까 저연봉차 선수들 어쩌면 선수단의 규모가 좀 적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선수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저연봉 생각해요. 선수를 줄여서 샐러리 갭을 맞추는 네.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의 샐러리 캡은 사실은 이제 하드 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드 캡이랑 이제 소프트 캡이 있는데 하드 캡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게 하드 캡이고 소프트 캡은 이제 넘으면 페널티를 주는 거죠. 사치세? 예, 일명 사치세를 내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그 제재 상황까지는 나와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지금 네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까지 제재 상황은 나와 있는데 지금 제재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차 위반했을 때 초과분의 50% 제재금, 이게 약간 그 사치세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요. 사치세죠. 2차 위반이 초과분 100% 제재금 보고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 9, 이거 1라운드 사실 지명 못하게 된다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것도. 3회 위반됐을 때는 초과분의 150% 제재금에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 역시 또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명, 뭐 돈도 돈이지만 사실은 지명권 뺏기는 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엄청 큰 일이죠. 예, 엄청 큰 일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각 구단 단장, 운영팀장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진짜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 한마디도 풀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머리를 얼마나 돌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단장이라면 정말 피곤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셀러리게 때문에? 그럼요. 돈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뽑고 싶은 선수가 있어도 못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인데 못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러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면은 조금은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는 우리나라 리그에서는 좀 빠르지 않나. 시장 자체가 우리가 크지가 않으니까. 물론 어떤 돈이 많은 구단과 박용택 의원이 얘기했지만 돈이 적은 구단과 좀 더 어떤 형평성을 맞추는 거 부분에는 공감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팬들에게 좀 더 재밌는 야구를 보여주고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 선수층이 그렇게 좋지 않고 또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이게 어떻게 되면 셀러리 캡이라는 게 트레이드가 활발하면은 셀러리 캡이 아주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실정상 이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이 셀러리 캡이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제도가 시행되면은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트레이드를 선택하는 팀 나오지는 않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셀러리 캡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총 연봉 이제 평균을 내서 그 연봉의 이제 120%를 처음에 이제 책정을 하거든요. 3년간.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뭐 이제 그 뭐 옵션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지만 지금 대충 계산을 했을 때는 한 110억 정도가 예상이 돼요. 샐러리 캡이. 예. 근데 지금 110억을 넘어가는 구단이 한 5개에서 6개 정도 구단. 네. 그리고 지금 뭐 키움이나 하나 같은 경우에는 5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아직 여유가 있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구단이 어쩌면 돈을 좀 더 써줘야 돼요. 예. 물론 이제 키움은 돈이 없는 건가요? 안 쓰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하는 얘기 핵심은 사실은 뭐 셀러리계도 있지만 셀러리계 뭐 제도적인 것까지는 살펴봤고 이제 FA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잘 써야 되냐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셀러리계가 도입이 되면은 과연 FA 전략을 각 팀들마다 어떻게 짜야 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건 머리가 진짜 아파지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FA 전략 어떻게 짜는 게 현명할까요? 무조건 사실 돈 지를 수만 있는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제. 팀 연봉이 작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낮춰야죠. 낮춰야 뽑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다 지금 뭐 미국 같이 고연봉 선수를 트레이드 시킨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쉽지 네.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죠. 고연봉 선수가 야구를 잘하고 있으면은 그만한 팬을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팀의 어떤 팬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 LG의 박용택 쉽게 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네. 근데 LG의 박용택은 트레이드 안 돼요. 근데 FA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고액 연봉이에요. 근데 그 팀에서 활약이 FA 어떤 선택에 있어서 투자에 대해 실패한 선수예요. 자, 이 선수를 빼면 돼요. 이 선수 트레이드 가능할까요? 데려갈 팀이 또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단 한 팀도 안 움직이죠. 그렇죠. 네.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가 FA 시장에 조금은 찬물을 끼얹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선택의 폭이 10개 구단에서 한 5개 구단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5개 팀은 거의 내가 봤을 때 5위까지는 셀러리 캡 라인에 걸쳐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밑에 팀만 5팀만이 어떤 FA 시장에 끼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불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구단 입장에서는 올해 연봉이 많이 비어 있고 지금 성적이 좋지 않다. 올해 기다렸다가 내년에 셀러리 갭과 함께 내년에 투자하겠다. 이런 전략 가능할까요? 미소의 의미는 뭐 이런 이제 영미 의원님의 미소는 야구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면 다 그런가요? 하죠. 뭐 약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참 쉽지 않네요. 네. 뭐 셀러리 갭이 어쨌든 도입되는 거로 결정이 됐고 FA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아마 구단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바빠지고 좀 머리를 많이 굽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선수 투자에 관한 얘기만 계속을 했는데 사실은 투자라는 게 꼭 선수 투자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설 투자도
개혁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까 저희가 2군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SSG에서 뭐 클럽하우스를 아주 뭐 멋지게 메이저리그 이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도 선수단에게 어떤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충분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뭐 선수 시절로 돌아가면은 선수 시절 한 35 정도 이후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라커룸에서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서 쉬어야 될 시간들이. 근데 불과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구단들이 있을 수 있지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예, 아직까지도? 그래서 예, LG 아직까지도? 트윈스도 이제 그 수면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제 자리는 거기 이제 항상 후배들이 거기 비워주는 자리가 있는데 이제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이 어떤 컨디셔닝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 요번에 이제 SSG 라커룸 한 번도 그런 라커룸 못 써보셨잖아요. 저는 메이저리그 라카룸을 가봤잖아요. 네, 예. 메이저리그 라카룸을 제가 한 3팀 정도 가봤거든요. 그리고 SSG 라카를 제가 한번 구경을 했어요. 아, 구경하셨어요? 네, 구경을 했는데 메이저리그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뭐 라카를 고쳤다, 이 48억이 중요하다, 돈의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구단이 그리고 구단주가 야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작은 부분들, 그러니까 큰 돈을 써서도 어떤 선수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만 구단이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작은 뭐 결혼기념일에도 맞아요. 가족한테 선물을 네. 보내주고 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작은 관심들을 지금 SSG는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용진이 형이.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 저는 옛날 현대 유니코스에 있어봤잖아요. 현대도 예전에 투자를 많이 했던 현대 그룹이잖아요. 유니코스가 어떤 선수들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성적이 날 수 있는 조건에 두 가지 케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독하고 선수하고 케미가 좋으면은 그 팀은 성적이 나요. 또 감독이 설사 좀 케미가 안 좋더라도 구단과 선수의 어떤 케미가 맞으면은 또 어떤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같은 케이스는 구단과 선수의 케미가 맞아 떨어진 거거든요. 어떤 그런 작은 관심들,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그래 뭐 형들 동생들 취직 안 되면 우리한테 얘기해. 취직 시켜줄게. 어떤 그런 작은 부분, 말 되든 안 되든 그 말 한마디가 어떤 팀에 대한 애사심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프로야구 선수 왜 개인 사업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럼요. 무조건 개인 사업자죠. 근데 여기서 애사심 얘기 나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있거든요. 어쨌든 내가 속한 구단에 대한 애사심 뭐 아, 이런 그럼요. 것도 개인 사업적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는. 박용택 위원도 있잖아요. LG에 대한 저는 상당히 있죠. 아유, 그럼요. 프랜차이즈 있어요. 네, 누구보다 많죠, 솔직히.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단의 역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은 전 진짜 궁금한 게 어쨌든 FA 선수를 영입을 하든 시설 투자를 하든 어쨌든 이 지갑을 쥐고 있는 분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는 역할이 이제 뭐 단장님이 하든 사장님이 해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 기가 막힌 FA 선수가 나왔습니다. 가서 지갑을 쥐신 분한테 저 돈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해야죠. 가서 얘기해야 되는 이거 얘기를 그렇죠. 하나요? 설득이 잘 돼야 되겠죠? 설득 그게 이제 저는 단장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단장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구단주의 기분을 마치 구단주가 어떤 단장을 시켜주고 그 팀의 사장을 시켜준 거는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구단주님보다는 분명히 우리가 전문가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단장을 하거나 운영팀장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야구에서는 전문가죠. 그러니까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구단주를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사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또 가서 3번 정도는 저는 내가 3번씩이나 확신이 있다면은 3번 정도는 소신껏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FA 정도 선수 영입하는데 사실은 뭐 한 요즘에는 100억 정도 A급 선수 100억 얘기하죠. 그 정도 돈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구단주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인 거군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제가 정성훈, 이진영 선수를 뽑는데 그때 제가 운영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FA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이진영, 정성훈을 그때 당시에 구단주님은
LG의 FA 선수 영입은 이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아픈 기억들이 많으셔가지고. 다시 아까 그 얘기 네. 없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제가 이제 운영팀을 맡아서 3년 기획안을 가지고 왜 정성훈, 이진영이 필요한 거고 정성훈, 이진영이 왜 실패를 안 하냐. 그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PT를 한 거죠. 프리젠테이션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성훈, 이진영은 29세였어요. 만 29세. 그러니까 야구의 전성기에 들어선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선수들은 계속 야구가 자기 커리어에서 향상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과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3년 후에 어떻게 됐을 때 어떠한 성적이 날 겁니다. 라는 정확한 어떤 계획과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뽑으라고 하셨거든요. 뽑지 마라고 하셨던 분이 이해를 하시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모든 거죠. 게 다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근데 그러면은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우리 박용태 위원도 그렇고 우리 염 위원도 구단주께서 야구에 관심이 너무 많아. 모든 게 그냥 매일 결과 가지고 그냥 기분이 달라지죠. 그런 분이 나으세요? 아니면은 아예 야구단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고 뭐 저야 뭐 그게 어떤 게 더 나으세요?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야구도 잘 알고 관심 있는데 돈 많이 쓰는 구단주. 1번. 아, 그래요? 2번은 야구를 잘 모르지만 돈 많이 쓰는 구단주. 그다음에 3번은 돈은 잘 안 쓰지만 관심도 없어. 네. 4번이 야구에 관심 많고 막 잔소리도 많은데 돈은 안 써. 최악이네요. 최악이죠. 뭐 정리가 된 거 아닌가요? 동의하세요? 위원님은 어떠세요? 다 옳은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구단주는 야구를 좋아해야 돼요. 뭐 첫 번째. 참견보다는 저희가 참견보다는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참견도 괜찮아요. 참견도 괜찮다. 참견도 괜찮은데 가장 첫 번째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문가에 대한 존중. 감독에 대한 존중이 꼭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독에 대한 존중, 또 구단 단장에 대한 존중, 이 안에서 어떤 간섭도, 관심도 다 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소통만 된다면. 맞습니다. 구단주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 선수 쓰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선수는 아직 뭐가 어떻고, 감독이나 단장이 설명을 한다면은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정말 좋은 거죠. 제가 바라는 구단주. 단장님이 너무 예스맨이면 또 그것도 안 되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스맨인 단장은 무조건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구단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SC 랜더스 정영진 구단주가 10연승 공약으로 시구했잖아요. 이 우승 공약으로 야참 한번 좀 나오시면 어떨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단주님 혹시 보고 계시면 그 우승하시면 저희 야참 한번 좀 한번 나와주십시오. 한번 좀 그럼 어떻게 나와주십시오. 중계 때 계속 좀 그럼요. 광고를 할까요? 홍보를? 그렇다고 저희가 야참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돈 얘기를 좀 했습니다. 팀 연봉 그리고 우승의 상관관계 뭐 여러 가지 또 FA 전략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승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우승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스포츠에서의 승리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리그 전체적으로 어떤 돈으로 우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스포츠의 영역은 어떤 선수 중심, 그다음에 어떤 구단의 운영, 그다음에 또 어떤 구단의 육성팜,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야 어떤 우승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돈에 하나에 어떤 치우쳐서 우승을 한다.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태 의원은 어떻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승을 단 돈으로 살수 한 있다? 번의 우승은 어쩌면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한 번은 그렇죠. 할 수도 있다. 연속적인 지속적인 우승은 절대로 안 되지만 단 한 번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어쨌든 돈이 필요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네, 같아요. 필요하죠. 네, 네. 마지막에 저희가 시작할 때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육성과
투자와 이 두 부분이 마저 떨어져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투자. 효율적인 투자. 예, 이거는 우승에 가능하죠. 돈을 잘 써야 된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돈으로 사는 것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돈을 쓰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선수를 사는 것도 물론 돈을 쓰는 거지만 어쩌면 진짜 어떤 이제 구단의 시설들, 그다음에 육성의 맞습니다. 투자, 뭐 또 이제 코치를 육성을 키운다고 하려면 하는 맞아요. 거. 그런 것들도 뭐 코치의 투자, 뭐 진짜 트레이너의 투자, 그다음에 뭐 비시즌에 어떤 선수들의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떤 그런 야구를 또 보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쩌면 예전에 했던 게 없어진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쪽에 계속해서 좀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퓨처스 리그의 어떤 코치의 육성,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선수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치의 육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좋은 선수가 나오는 거고 좋은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고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육성이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나라 KBO의 특성이 좀 약간 그런 부분이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게 참 돈 얘기 오늘 쉽지가 않네요. 이거 굉장히 얘기가 좀 광범위했던 것 같습니다. 우승에는 얼마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이번 주 야구의 참견하면 할수록 이게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보다 돈을 어떻게 더 써야 되나. 이게 야구뿐만이 아닌가 모든 생활도 역시 돈을 얼마나 잘 써야 되느냐 새삼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는 꼭 야구에 해당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일상이 합리적인 참견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투자할 만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구의 참견,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또 참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